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3장 자기 수용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울 앞에 선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주는 거울 앞에서 누가 가장 예쁜지 끊임없이 확인하며 질투심을 키워가던 왕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날 TV,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들을 보면 나를 남다르고 특별하게 만들고 부각시킬지에 대한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에 집중하고 나에게 함몰되어 있는 자기애, 즉 나르시시즘에 빠져 사는 삶이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나를 치장하고 포장하기 위해 애를 쓰며 탈바꿈하는 일에 몰두하는 현대인의 이면에는 현재의 자기 자신에 대한 빈곤감과 불만족,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수용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자기 수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수용이란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수용이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란 타인과 구별되는 한 개인을 총체적으로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나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성격 등의 심리적인 현상, 나아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자신의 가족 환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지금 여기에서의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수용이란 현재의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수용의 발달에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가정이라는 환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부모로부터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경험하는 최초의 타인입니다. 가장 가까운 타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수용되는 경험은 우리가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수용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부모를 비롯해 다른 사람이 나를 수용해주는 경험에서 자기 수용은 발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측면만을 조건적으로 인정하고 승인할 경우 우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부모의 사랑과 승인을 얻기 위해 아이는 일찍부터 자신의 어떤 면을 부정하거나 감추는 법을 배우기 마련이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위험하다고 느끼고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부모의 기대와 바람에 순응하는 바로 거짓 자기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을까요? 자존감의 6기둥의 저자 너세니얼 브랜드는 자기 수용의 3단계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처음 단계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기입니다. 그는 이 근본적인 자기 긍정 행위가 한 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을 부인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나의 경험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하며 그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감정이라 함은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불안,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포함됩니다. 흔히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감정이라고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치워버리기 바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잘못된 그 무엇을 개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죠. 대체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행동의 내적 동기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내 행동의 이유와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후회,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 등에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수용이란 그런 감정을 잠시 미뤄두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동기와 이유 그리고 상황을 찬찬히 성찰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자신에 대한 판단과 비난을 멈추고 자신의 행동이 왜 당시에는 적절하게 느껴졌는지를, 그러한 행동을 유발하게 된 내적 동기는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런 작업은 자신의 행동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나 합리화를 통해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행동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과 병행하여 그 행동에 대한 자신의 내적 측면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것을 성찰이라고 할 수 있죠. 혹자는 이것이 잘못된 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와 반대로 자신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어 그런 행동을 다시 하게 될 가능성은 줄고 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울 가능성은 늘어납니다. 자신의 밝은 측면과 어두운 측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외면해 왔던 자신의 일부를 다시 만나는 과정이고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수용하는 것은 이제껏 자신을 감추고 포장했던 가면, 방어 역할 등을 내려놓고 참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받아들이면 또한 타인도 수용하는 데 그것이 촉진되겠죠. 자기를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타인을 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과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 수용은 결국 자기를 존중하는 태도이므로 이 연장선에서 타인도 하나의 독립되고 존귀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현재 모습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소중한 존재이며 다른 무엇으로도 그 가치가 훼손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나는 솔직히 지선 씨가 무섭고 징그럽다.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를 보는 것 같은 그 눈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때로는 저마다 씻을 수 없는 상흔을 안고 살아갑니다.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던 제가 제 인생을 다시 쓰기, 리라이팅 하기 위해서 했던 두 가지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지선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의 여름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친오빠와 차를 타고 늘 다니던 시간에 다니던 길로 가던 중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서 오빠는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초록색 불이 켜지면 언제나처럼 엄마 아빠가 기다리시는 집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레이터를 밟고 달려와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있던 저희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받쳤는지 우리가 탄 작은 차는 중앙선을 넘고 7대의 차와 충돌한 끝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제 몸에 붙었고 정신을 잃은 저를 꺼내다가 오빠도 팔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날 밤 남매가 평소처럼 집으로 향하던 길은 뉴스에도 보도될 만큼 평범하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죽음의 문턱을 몇 차례 지나고 다시는 그날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얼굴과 피부를 가지고 7달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고를 당했다라는 말을 쓰는 게 좀 불편해졌어요.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할 때마다 제 자신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만난 사고를 두고 다른 어떤 표현을 쓴다고 해도 사실 평범한 그날 밤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제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날 밤 이후 살아남기 위한 시간을 지나온 저를 피해자로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던 제가 제 인생을 다시 쓰기, 리라이팅 하기 위해서 했던 두 가지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직면하고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퇴원 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제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제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필요 이상으로 저를 걱정하는 상황이 싫어서였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 모습을 보면 하루 24시간 동안 저 사람은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아픈 일만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정작 저의 삶은 또 그렇게 24시간 슬프지는 않았고요. 하루하루에 희노애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처음에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하는 그 일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그날 이후에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쓰기도 했고요. 또 하루 종일 사실은 함께 있는 엄마도 모르는 제 속마음을 하나씩 풀어쓰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사실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싶지 않았고 읽으시는 분들을 슬프게 하는 건 더 싫었기 때문에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들을 열심히 고르고 고른 문장으로 그렇게 설명하면서 흘려보냈어요. 제가 쓴 첫 번째 글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으로 시작되는 글이었어요. 약한 가운데, 상처투성이 가운데, 또 짧아진 손가락에도 보기에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제가 이 안에서 생명을 발견했고 또 기도했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삶을 누리게 하시는
이 삶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때로 가벼운 유머로 제가 겪은 일들을 좀 그 감정들을 날려보내기도 했었어요. 제가 길에 나서면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봤어요. 구경하기도 하고, 제 주변을 둘러싸고, 저에게 말을 걸기보다는 이 소리가 늘 들렸었어요. 밥을 먹다가도 저를 막 쳐다보는 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굉장히 불쾌하고, 때로는 그 일들이 폭력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길에 나가기 싫었던 적 참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싫어서 집에서 숨어 지낼 수만은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이겨보고 또 유머로 날려보내기 위해서 제 자신과 연예인과의 공통점 10가지를 적었어요. 제 병원이 그 당시 이제 방송국들이 주로 여의도에 있었거든요. 옛날 사람인가요? 네. 그 당시에 여의도 근처를 제가 병원을 다니면서 굉장히 방송국 주변을 자주 다니기도 했고, 연예인들도 사실 사람들이 막 쳐다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나 그래 쳐다본다. 뭐 그런 10가지의 공통점들을 찾아서 글로 쓰면서 웃음으로 말하자면 승화 시켜보기도 했었고요. 또 때로는 글을 쓰는 과정 중에 그 전까지 몰랐던 것을 발견하기도 했었어요. 제 아주 잘 나온 사진 하나를 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는데, 그 밑에 답글들 중에 나는 솔직히 지선 씨가 무섭고 징그럽다, 뭐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너무 속상했고, 이런 얼굴이구나. 다시 막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그 어찌할 수 없는 마음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글을 쓰는 과정 중에 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분들이 나를 보는 것 같은 그 눈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글을 쓰는 과정 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제 모습을 거울로 볼 때 제가 징그러워 보이지 않았던 것, 오히려 사실은 좀 귀엽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제가 글들을 통해서 글을 쓰는 과정 중에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사실은 아주 꺼내 놓아도 안전하다고 제 스스로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혼자 조용히 앉아서 글을 쓰는 그 시간은 어쩌면 제가 고통을 토해내고 또 때로는 간절한 바람을 올리는 기도 시간이 되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글을 쓰고 나면 저를 괴롭혔던 일들이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시 재구성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쓴 글이 영화 한 편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제 자신을 어떤 영화 한 편에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놓고 제게 일어난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내 인생이 영화라면 사실은 난 좀 즐거운 영화의 주인공이었으면 하고 바랬던 사람이었지만, 이 인생이 정말 하나의 영화라면 너무너무 슬픈 영화가 돼버렸지만, 지금 현재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서 이 인생이, 제가 출연한 이 영화가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어떤 소망을 새롭게 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지난주보다 나아진 것들을 열심히 기록했어요. 제가 제 손끝이 이게 말단 부위다 보니까 불이 조금만 더 오래 머물러도 살릴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8손가락에 한 마디씩을 정리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져서 옷 하나가 스치는 것도 너무너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난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자연스러워지면서 다시 펜을 잡고 글씨를 쓸 수 있게 되고요. 컴퓨터 자판을 또 엄지손가락 아닌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제가 그때마다 아싸라비아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어느 날은 이 딱딱한 이식했던 이 피부를 뚫고 눈썹 하나가 자라난 것을 발견한 그날, 또 아싸라비아 2탄이라고 그 소식을 올리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보다 나아질 것들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록한 것들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제 자신을 다시 위로할 수 있게도 되었고, 또 인생의 변화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힘을 키우는 일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를 힘들게 하는 것과 조금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었고요. 심각한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서 오늘의 나를 보게 되면 내일의 나를 조금 덜 아프게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회복하는 동안에 마음속 어떤 부분은 키가 자라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성숙해져서 비로소 트라우마를 겪기 전보다 내가 더 성숙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요.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심리학자들은 외상후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상후 성장을 연구한 학자들도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게 제가 한 것처럼 이런 표현적 글쓰기를 권하고 있어요. 빈 종이에 걱정거리를 그냥 써본다거나 매일 정해진 시간에 뭐 길지 않아도 좋아요. 5분, 10분을 매일 반복해서 무언가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제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써보는 것들이 외상후 성장으로 가는 아주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메탈이라는 영화에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영화의 주인공은 헤비메탈 그룹의 드러머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청력을 잃어요.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사람이 이제 농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농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제 그에게는 유일한 일이 되었는데요. 그 농인 공동체 리더가 그 영화의 주인공에게 글쓰기를 권합니다. 그냥 쓰라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뭐라고 쓰든 아무 상관없어. 맞춤법이 틀려도 괜찮아. 그리고 그게 문장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과정 중에 그 주인공에게 이 리더가 하는 말이 제게 굉장히 마음에 남았어요. 세상은 계속 흘러가 버려. 정말 잔인하지. 나는 이렇게 멈추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적어도 글을 쓰는 그 고요한 순간, 그 평온한 순간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형편없고 시시한 세상이 갑자기 빛나고 웅장해지면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그 고요함의 순간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글을 쓰면서 저를 절대 버리지 않을 그곳, 그 고요한 순간, 평온한 나라를 경험했어요. 글을 쓰는 동안에는 온전히 제 감정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요.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스피노자는 윤리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 특히나 이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하는 바로 그 순간, 고통이기를 멈춘다는 거예요. 저 역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상처 입은 당신에게 이 글쓰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작가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되면 더 좋고요. 지금 마음속에 일렁이는 파도를 나를 덮쳐버릴 것 같은 그 고통을 조금씩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적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폭풍은 지나가고 이제 잔잔해진 파도를 올라타서 넘실대는 저 수평선 너머를 바라볼 마음의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은 제가 다시 쓰기 하게 된 두 번째 방법은 어쩌면 글쓰기를 통한 내 인생의 다시 쓰기의 과정이기도 하고 또 결과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제게 일어난 사건을 표현하는 말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지만 사고를 당했다라는 말을 쓰기가 불편해졌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만났다라고 바꾸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한 일의 결과는 피해자예요. 그런데 만남의 결론은 헤어짐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불행한 일과 헤어지기 위해서 이 사건을 예기치 않는 만남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사고 이후 많은 것을 잃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제가 이 말을 바꿈으로써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제 시각과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거였어요. 저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지만 헤어진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물론 사고와 헤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은 더디게 느껴질 때도 참 많았고요. 몸이 아픈 것만큼이나 마음이 많이 아팠던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조금씩 흘려보내듯 사고와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니까요. 어느 날 제가 이 사고를 두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통사고가 제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힌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예상치 못해서 피할 수 없었고 반갑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깨를 툭 치고 간 사람의 뒤통수를 잠시 째려보고 다시 가던 길을 가는 것처럼 저 역시 사고와 그렇게 부딪혀 만났지만 툭툭 털고 헤어져서 저는 그 다음에 시간을 살았습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이지선입니다. 자기 수용은 자기 도태를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인 자기 성장과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 수용은 외적 가치나 성과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기 수용의 첫걸음으로서 자신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거울 앞에 가만히 서서 자신의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부분씩 찬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단점이나 결점이 무엇이든 나는 나를 거리낌 없이 완전히 받아들일 거야 라고 속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일정한 부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자신의 몸으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은 완성된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은 지금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미래에는 달라지고 보다 성숙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자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기입니다. 사람의 성격, 자질, 상황은 각각 빛과 그림자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해온 자신의 성격, 자질, 상황 등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재조명하다 보면 자신을 훨씬 더 균형 있게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